그 앙칼진 눈빛, 밤에도 침대 위에서 그렇게 꼿꼿하게 버티나 소령. 귓가를 찢고 들어오는 저속한 목소리에 류하연 소령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많은 지옥을 건너온 707 요원이었고 그녀의 분노는 뜨겁기보다 냉정하게 계산되었다. 대한민국 계룡대의 심장부 국방의 중추인 계룡대 본부 정문 앞은 예상치 못한 소란으로 발칵 뒤집혀 있었다. 위험이 서린 본청 건물을 배경으로 굵고 격앙된 목소리가 주변을 압도했다. 육군 화랑교육단장 강태산 대령이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 단단한 체격 아래로 잔뜩 상기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사자처럼 포효했다. 장관님 면담하겠다는데 일개 군사 경찰들이 왜 막아서는 거냐고. 이게 말이 돼? 내가 누군지 몰라. 그의 고성은 정문을 지나는 모든 군인과 민간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스마트폰을 꺼내 이 이례적인 광경을 기록했고 몇몇은 멀찍이 물러서며 사태를 지켜봤다. 강 대령의 뒤로는 3명의 부하 간부가 바짝 붙어 있었다. 모두 40대 남성들로 햇빛에 반짝이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은 이 상황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단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부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으나 강 대령은 미친 듯이 날뛰는 황소처럼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닥쳐. 내가 지금 절차 따지게 생겼어? 법원에서 추가 증거를 인정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까지 뭘 본 거야, 대체. 그는 격분에 찬 채 근처에 세워진 대형 안내판을 발로 걷어차버렸다. 쾅 하는 둔탁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고 정문 경계를 서던 헌병 2명이 황급히 다가섰지만 대령 계급장의 위세에 감히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공권력의 상징인 계룡대 앞에서 군 고위 간부가 이토록 난동을 부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고 군의 위계 질서가 한 개인의 오만함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두시죠. 낮고 차분하며 그러나 모든 소란을 베어내는 듯한 서늘한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계룡대 본청 기둥 옆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곳에 서 있던 여군 장교 류하연 소령이었다. 30 초반 단정하게 뒤로 묶은 머리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천천히 소란의 중심으로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느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고요함을 유지하는 등대와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무질서 속에 던져진 단단한 쐐기였다. 강태산 대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류하연을 노려봤다. 그의 붉어진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떠올랐다. 누구신데 감히 나서시오? 류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강 대령과 그의 부하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왔다.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영하로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가 내뿜는 냉기는 강 대령의 뜨거운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충분했다. 지금 이 행동이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당장 소란을 멈추고 복귀하십시오. 류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뭐 소령 나부랭이가 어따 대고 명령질이야? 할 일 없으면 가서 커피나 타와. 하하. 부하들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은 강 대령의 권위에 기대려는 비굴한 시도였다. 그러나 류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어떤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명령 불복입니까?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목소리의 냉기가 공기를 얼리는 듯하자 주변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 짧은 질문 하나에 강 대령의 권위는 미끄러운 바닥에 선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 대령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개인적인 경계를 침범했다. 그의 땀 냄새와 노골적인 시선이 류하연을 덮쳤다. 그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과 같았다. 그 앙칼진 눈빛 마음에 드는군. 밤에도 침대 위에서 그렇게 꼿꼿하게 버티나 소령. 그 저급한 성희롱이 터져나오자 주변 사람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부하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금지된 선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류하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머금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살짝 움직였다. 허리춤 아래 전투복 바지 주머니 속 특수 제작된 단검을 무심히 만지작거리는 짧은 습관 같은 동작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암시하는 무의식적인 신호였다. 5초 준다. 꺼져. 단 2마디. 그러나 그 말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정적이 흘렀다. 1초.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2초. 강 대령의 얼굴 근육이 비웃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 소령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3초. 부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들은 충돌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4초. 강 대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모욕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5초. 뭐? 이 미친 계집배가 지금.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다. 섬광. 류하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강 대령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그녀는 체중을 앞으로 실으며 그를 아래로 끌어당겼고 왼쪽 다리가 그의 무릎 뒤를 정확히 눌렀다. 이것은 707 특임대에서 대인 제압 시 사용하는 상대방의 관절과 체중을 이용해 단번에 무력화시키는 살상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노릴 수 있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제압을 선택했다. 중심을 잃은 강 대령은 저항할 틈도 없이 무릎부터 차가운 화강한 바닥에 닿았다. 강 대령이 짧은 신음을 뱉는 순간 류하연의 손이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고정시켰다. 모든 동작은 0.7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군 최고 엘리트의 압도적인 무력이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류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 대령의 굴욕적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기회는 끝이다. 류하연이 낮게 은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제압당한 강 대령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속삭임이었으나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장님의 모든 행동은 공무집행 방해 및 상관 모욕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주변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공무집행? 자네가 무슨... 류하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명확해졌다. 법무실 감찰과 파견 장교입니다. 현재 단장님과 관련된 사건의 특수 감찰 업무를 수행 중이고요. 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소령이 아님을 깨달은 듯 했다. 법무실 감찰, 특히 특수감찰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군사 재판을 염두에 둔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제야 그는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을 사냥감으로 보고 접근했음을 깨달았다. 류하연은 강 대령을 제압한 채 그대로 헌병들에게 인계했다. 헌병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법무실 감찰 장교의 단호한 지시에 따라 강 대령을 차량으로 인솔했다. 굴욕감과 분노에 찬 강 대령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류하연을 향해 이를 갈았다.
강 대령이 떠난 후 류하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707 요원으로서 그녀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진짜 계급과 신분은 군 수뇌부만이 아는 최고 기밀이었다. 이 임무는 단순한 비리 적발이 아니었다. 강태산 대령의 배후에 있는 군 내부의 최고 위층과 관련된 수년간 지속된 검은 돈의 카르텔을 뿌리째 뽑는 것이 목표였다. 그녀가 소령의 신분으로 위장한 것은 그들 장성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화연 소령님. 방금 그 제압 동작. 제가 아는 한 특수전 사령부 707특임대에서만 쓰는 기술 같던데요. 법무실 소속으로 이번 사건의 보조수사관인 유경호 대위였다. 30 초반의 그는 불안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류하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류하연의 진짜 정체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필요해서 배웠습니다. 류하연은 짧게 답하며 허리춤에 감춰둔 단검을 슬쩍 만졌다. 707 특임대. 그 이름은 군 내부에서도 극비 중의 극비였다. 유 대위는 똑똑한 남자였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 대위가 이 임무에 방해가 될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 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영리하게 선을 지켰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류하연에게 건넸다. 판사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증거 인정 결정문입니다. 류하연이 봉투를 받아들자 무게가 제법 느껴졌다. 감찰실로 이첩되는 거죠? 네.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증거가 대령님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류하연은 봉투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강 대령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들이 남긴 소란의 흔적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소령님,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유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역 대령, 그것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단장을 상대로 한 감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 내부에서는 소령님의 행동을 월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죠. 하지만 복잡하다고 피할 순 없습니다. 류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707의 위장을 벗어던질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녀의 위장 신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두 사람이 계룡대 건물을 빠져나갔다. 뒤쪽에서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류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피를 묻히며 시작된 참이었다. 그날 저녁 대전광역시 근교 법무실 감찰과 형광등 불빛 아래 류하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추가 증거 목록, 증인 진술서, 그리고 교육단 내부 문서들. 하나하나 검토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약혼자였던 고 이민재 소령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3년 전 강태산 대령이 관련된 비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류하연에게 이 감찰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이자 멈출 수 없는 약속이었다. 소령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유경호 대위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류하연이 고개를 들어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근데 소령님, 오늘 강태산 대령이 그렇게 흥분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유 대위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증거 때문이겠죠. 류하연이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다. 추가로 인정된 증거 중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마도 최상급자와 연결된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급했던 거죠. 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라도 막으려고. 유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상급자요? 그럼 교육단장 위에도 누군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태산 대령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계급이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산은 부패의 꼬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따로 있어요. 류하연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가장 위에 놓인 문서를 집어들었다. 화랑교육단 내부 금고 수색영장 신청서였다. 내일 아침에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산 대령 개인 금고입니다. 거기 몸통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류하연의 손가락이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두드림은 그녀의 확신이자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리듬이었다. 유 대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류하연의 확신이 그를 안심시켰다. 밤이 깊어갔다. 감찰과 창밖으로 대전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류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오른손이 다시 허리춤으로 갔다. 군번줄.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류하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707.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반드시 그녀의 손으로 끝내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이민재 소령 사진을 바라봤다. 민재 씨, 곧 끝낼게. 모든 것을 밝혀낼게. 그때 감찰과 문이 열렸다. 수고들 많네. 문을 연 사람은 윤세아 중령이었다. 40 초반 날카로운 인상. 법무실 내에서도 소문난 실력파였다. 그녀는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눈빛에는 류하연과 비슷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중령님, 이 시간에. 류하연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제 계룡대 앞 소동 들었어. 대령 하나를 화강암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며. 소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윤세아 중령의 목소리에 비웃음보다는 염려가 섞여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정당방위? 그건 내 사정을 아는 법무실 내부에서나 통하는 말이야. 윤 중령이 류하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볍게 훑어봤다. 강태산 대령, 화랑교육단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야. 인맥도 탄탄하고. 게다가 그는 고건영 소장과 깊은 관계야. 내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인물이지. 고건영 소장. 국방부 합참 군수처장. 류하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민재 소령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던 바로 그 인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모든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겁니다. 류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알고 있으면서 덤비는 거야? 윤중령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해. 자칫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고건영 소장 라인은 비리 은폐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내 약혼자 사건처럼. 윤중령의 경고는 류하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류하연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제 약혼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윤세아 중령은 잠시 류하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기억해. 너의 방식은 너무 위험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707은 그림자 속에서 혼자 싸우는 곳이 아니야. 윤중령의 마지막 말에 류하연의 눈이 커졌다. 707. 그녀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신분을 윤중령이 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류하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윤중령은 류하연에게 어떤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고 감찰과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 류하연은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류하연은 윤세아 중령의 마지막 말에 휩싸인 충격과 의문을 애써 눌러 담았다. 윤 중령이 자신의 707신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지만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목표는 오직 하나인 강태산 대령의 금고였다. 다음 날 오전 10시.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화랑교육단 본부. 금고 열어주십시오. 류하연이 영장을 강태산 대령 앞에 내밀었다. 강태산 대령은 어제와는 달리 광분하는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류하연을 오만하게 바라봤다. 그의 옆에는 부하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법무실 감찰 나부랭이 짓거리. 강 대령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장 집행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하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강 대령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소령은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단장님, 일단 영장이 나온 이상.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 대령이 손을 들어 막았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한다. 강 대령이 류하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적하고 위험했다. 류소령. 이거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주 뼈저리게. 내가 건드린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피가 묻은 거야. 후회는 제가 할 일입니다. 류하연은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유경호 대위에게 눈짓했다. 유 대위가 가방에서 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모든 과정은 기록되어야 했다. 707 요원으로서 그녀는 모든 사소한 절차까지 완벽하게 지켜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방패이자 무기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강 대령이 언성을 높였다. 절차입니다. 금고 개방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절차? 참 잘났네. 강태산 대령이 비웃었지만 결국 금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대형 금고 앞에 섰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누르는 동작이 거칠었다. 잘칵.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과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류하연이 앞으로 나섰다. 유 대위, 목록 작성 부탁합니다. 류하연은 장갑을 끼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봉투에는 훈련 일지가, 두 번째에는 인사 기록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류하연의 손이 멈췄다. 이건.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군수물자 조달 계약서였다. 훈련소에 납품되는 장비와 물품에 관한 문서.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계약 금액이 시중가의 2배가 넘었다. 유 대위,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류하연이 계약서를 유 대위에게 건넸다. 유 대위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경악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백한 비리입니다. 예산이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류하연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또 다른 계약서. 이번엔 훈련복 납품 계약이었다. 금액은 역시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리고 서류 하단에는 서명란이 있었다. 강태산 대령의 서명.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명. 이 서명은 유 대위가 숨을 삼켰다. 류하연은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글씨가 익숙했다. 어제 의무 기록의 서명과 같았다. 합참 군수처장 고건영 소장입니다. 강태산 대령이 뒤에서 헛기침을 했다. 류하연은 그를 돌아봤다. 강 대령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장님, 이 계약서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중가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말씀입니까?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횡령입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강 대령이 소리쳤다. 하지만 류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금고 안을 계속 뒤졌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다.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대외비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건 손대지 마. 열면 안 돼. 강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류하연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강 대령을 피했다. 강 대령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대외비 문서도 영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류하연이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어있었다.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손으로 쓴 장부였다. 날짜별로 금액과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유 대위가 옆에서 물었다. 횡령 장부입니다. 이중 장부로군요. 류하연이 장부를 넘겼다. 각 항목마다 실제 계약 금액과 상부에 보고된 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차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단장님, 이 장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 대령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만 달싹거렸다. 나는 몰라.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썼습니까? 강 대령이 말을 흐렸다. 류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장부를 증거 목록에 넣었다. 강태산 대령 긴급 구속합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 대령이 소리쳤다. 예산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하연이 유 대위에게 신호했다. 유 대위가 수갑을 꺼냈다. 강 대령이 저항하려 했지만 류하연이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강 대령의 몸이 앞으로 숙여졌고 유 대위가 재빨리 수갑을 채웠다. 강 대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모든 기세가 꺾인 듯 보였다. 출발하겠습니다. 류하연과 유 대위가 강 대령을 끌고 단장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훈련단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차에 탄 후 강 대령은 창밖만 바라봤다. 류소령. 그가 작게 말했다. 이거 끝이 아니야. 알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건드린 건 고작 꼬리일 뿐이야. 몸통은 따로 있어. 너도 조심해. 이 일 생각보다 깊어. 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수 있어. 류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대령의 말이 협박이 아닌 진실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바로 그 몸통이었다. 법무실 감찰과로 돌아온 류하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봤다. 소령님, 이 장부면 충분합니다. 고건영 소장까지 엮을 수 있어요. 유 대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입니다. 류하연은 조용했다. 이 장부에 나온 금액 어디로 갔을까요? 강태산 개인 계좌로 갔을 리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상부로 올라갔을 겁니다. 고건영 소장에게로요. 유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소령님, 합참 소장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연루됐든요. 그날 저녁 6시 류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차소령. 나 윤세아야. 윤세아 중령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중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산 구속했다며. 소문 다 퍼졌어. 미쳤구나. 이제 합참까지 건드릴 거야. 류소령, 진짜 조심해. 이건 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고건영 소장,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는 내 약혼자를 죽인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야.
윤중령의 마지막 말에 류화연의 눈빛이 사리로 번득였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류화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흘 후 오전 10시. 법무실 감찰과 수사 중단 명령입니다. 유경호 대위가 공문서를 류화연 앞에 내려놓았다. 빨간 도장이 선명했다. 합참 군수처장 고건영 소장의 직인이었다. 중단 사유가 뭡니까? 류화연이 공문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증거 불충분. 그리고 군 기강 유지를 위한 내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거 불충분이요? 류화연이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횡령장부, 계약서, 증인 진술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까? 소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합참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이건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유 대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류화연은 공문을 다시 읽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쇠사슬처럼 그녀를 옥죄어왔다. 유 대위, 이 공문 언제 왔습니까? 오늘 아침 7시입니다. 법무실장님 비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류화연은 공문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다. 군의관 정민수 대위가 넘긴 의무 기록이 담긴 장치였다. 유 대위, 이거 별도 보관해 주십시오. 명령은 명령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분실하지 마십시오. 유 대위가 USB를 받아들었다. 그때 감찰과 문이 열렸다. 류화연 소령. 합참 군수처에서 나오셨습니다. 법무실장 비서였다. 그 뒤로 2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한 명은 50대 후반의 장성,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의 영관급 장교였다. 장성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으며 그의 그림자는 류화연의 책상 위를 덮쳤다. 류화연 소령입니까? 장성이 물었다. 류화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합참 군수처 차장 박정호 준장이요. 이쪽은 김민규 중령이고 강태산 대령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시오. 준장님 수사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내가 묻는 건 그 전까지 뭘 했느냐는 거요. 증거 수집과 증인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증거는 횡령장부와 계약서입니다. 모두 강태산 대령 금고에서 확보했습니다. 보여주시오. 류화연이 서류철을 박정호 준장에게 건넸다. 박 준장이 서류를 훑어봤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고건영 소장의 서명이 있는 페이지였다. 이 서류들 원본은 어디에 있지? 박 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증거 보관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시오. 지금 당장. 류화연은 잠시 박 준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조금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차갑고 비어있는 사리를 감춘 눈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들은 증거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 온 것이다. 류화연은 증거 보관실로 향했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선반에는 여러 증거 봉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류화연은 강태산 사건 봉투를 찾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들고 곧장 나가지 않았다. 대신 보관실 구석에 있는 복사기로 향했다. 그녀는 봉투 안의 모든 서류, 특히 고건영 소장의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와 손으로 쓴 횡령장부를 한 장도 빠짐없이 복사했다. 그리고 복사본들을 비어있는 다른 봉투에 옮겨 담았다.
원본 계약서와 장부는 원래 봉투에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원본 봉투를 선반 가장 뒤쪽 다른 사건 파일 더미 깊숙한 곳에 숨겼다. 기록은 진실을 기억한다. 류하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복사본이 담긴 봉투를 들고 감찰과로 돌아왔다. 박정호 준장과 김민규 중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류하연이 봉투를 박 준장에게 건넸다. 박 준장이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훑어본 후 김중령에게 넘겼다. 류소령.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요. 박 준장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준장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종결이라고 했소. 박 준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키는 류하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위협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군은 위계 질서로 움직이요. 상급자 명령은 절대적이요. 이해했소? 류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좋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지 마시오. 자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말이오. 박정호 준장과 김민규 중령이 감찰과를 나갔다. 그들의 등 뒤에서 싸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 유 대위가 류하연에게 다가왔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저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괜찮습니다. 류하연이 책상에 앉았다. 유 대위, 오늘 일은 잊으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유 대위는 류하연의 의도를 알아챘다. 그녀가 원본을 숨겼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류하연은 혼자 감찰과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엔 고건영 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류하연은 박정호 준장, 김민규 중령의 이름을 추가했다. 이제 시작이군요.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증거 보관실 출입 기록이 떴다. 오늘 류하연이 보관실에 들어간 기록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정호 준장의 방문, 증거 요구, 그리고 자신이 원본을 숨기고 복사본을 넘긴 사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다. 이 기록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 될 것이었다. 밤 10시. 류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차소령. 나 윤세아야. 지금 어디야? 감찰과입니다. 이 시간에 혼자? 소령, 오늘 합참에서 사람 왔습니다. 증거 가져갔어. 윤중령이 말했다. 류하연은 잠시 침묵했다. 일부 가져갔습니다.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류소령, 설마 원본을 숨긴 거야? 중령님, 그건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미쳤구나, 진짜. 류소령, 자네 정말로.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마. 알았지? 혼자 움직여. 내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나를 이용해. 윤중령은 전화를 끊었다. 류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류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다. 긴 싸움이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었다. 제4장. 피와 협박 그리고 배신자의 그림자 분량 1만 자 이상. 이틀 후 오후 9시. 경기도 성남시 외곽에 위치한 류하연의 숙소. 문 앞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름도 발신인도 없었다. 류하연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감이 이상했다. 안에는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다. 방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다.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나왔다. 편지부터 펼쳤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내 가족 생각해. 짧은 문장이었다. 인쇄된 글씨.
류하연은 사진을 확인했다. 그녀의 가족 사진이었다. 부모님 집 앞에서 찍힌 사진, 동생이 출근하는 사진. 모두 최근에 찍힌 것들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류하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선을 넘어선 행위였다. 류하연은 편지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유경호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 대위, 지금 감찰과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급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오십시오. 30분 후, 대전 법무실 감찰과. 유 대위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불안했다. 소령님, 무슨 일입니까? 이거 보십시오. 류하연이 편지와 사진들을 유 대위에게 건넸다. 유 대위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게 더 급합니다. 류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증거 보관실 열쇠를 꺼냈다. 유 대위, 저 잠깐 보관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주십시오. 지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네. 지금이요. 류하연이 감찰과를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고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한층 아래로 내려가 보관실 문을 열었다. 선반 뒤쪽으로 손을 뻗었다. 며칠 전 숨겨둔 원본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봉투가 없었다. 류하연이 다시 확인했다. 선반을 옆으로 밀어내고 뒤쪽까지 살펴봤다. 하지만 어디에도 봉투는 보이지 않았다. 누가 가져갔다. 류하연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보관실을 나와 감찰과로 돌아갔다. 유 대위, 문서 보관실 출입 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전체요. 유 대위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출입 기록이 떴다. 오늘 오후 3시에 한 명의 기록이 있었다. 윤세아 중령님입니다. 유 대위가 말했다. 류하연은 화면을 들여다봤다. 출입 시간은 오후 3시 15분. 퇴실 시간은 3시 45분. 30분간 보관실에 있었던 것이다. 윤세아 중령님이 왜 보관실에? 유 대위가 물었다. 류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윤세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세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냉정했다. 중령님, 저 류하연입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 보관실 다녀오셨습니까? 전화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중령님. 류하연이 다시 불렀다. 류소령. 지금 나한테 뭘 묻는 거야? 윤세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 갔어. 내 사건 자료 찾으러. 혹시 다른 봉투는 못 봤습니까? 마강준 대령 사건 원본 봉투 말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더욱 길고 뼈아픈 침묵이었다. 류소령.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윤세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었다. 참 대단하네. 좋아. 나 안 봤어. 만족해? 윤중령이 전화를 끊었다. 류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유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령님, 윤세아 중령님이 가져가신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져간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든 그들은 내가 원본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류하연은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원본 문서를 스캔한 파일이 담긴 백업본이었다. 그녀는 707 요원으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유대위. 윤중령이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이제 원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100억 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본을 인멸하는 동안 우리는 이 100억 본으로 판을 뒤집을 겁니다. 류하연은 USB를 유대위에게 건넸다. 내일 마강준 대령 석방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원본이 없으니 당연하죠. 우리는 석방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움직입니다. 행정병 진술서를 보강할 겁니다. 행정병을 다시 만나십시오. 증거 조작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고건영 소장임을 확언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대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류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협박, 증거인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배신 혹은 음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군부 카르텔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피와 거짓말 위에서 시작되었다. 고건영 소장의 압력이 전방위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류하연의 예상대로 강태산 대령의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왔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방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원본 횡령 장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의 석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했다. 군 내부 법무 시스템마저 고건영의 소나귀에 놀아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류하연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 유경호 대위에게 말했다. 예정대로입니다. 유 대위, 정민수 대위에게 연락하십시오. 오늘 오후 3시 대전 시내 동부 터미널 뒤편 낡은 여관에서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그런데 강태산 대령이 풀려났는데 증인이 협조할까요? 오히려 더 겁먹지 않았을까요? 유대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건 정의라는 끈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류하연은 유대위에게 자신이 복사해둔 디지털 100억 본 USB를 건넸다. 이걸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신시켜줘야 합니다. 오후 2시 40분. 류하연은 약속 장소 근처 빌딩 옥상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쌍안경을 통해 여관 골목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707 특임대 요원으로서 그녀는 매 순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다. 고건영 측이 이 만남을 미리 알고 암살자를 보낼 가능성은 100%였다. 그녀는 유 대위가 정 대위를 만날 골목의 모든 사각지대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정확히 3시 정각. 유경호 대위가 골목으로 들어섰고 곧이어 구석에서 초췌한 모습의 정민수 대위가 나타났다. 군복이 아닌 수수한 사복 차림이었다. 그는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유 대위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낡은 여관 2층 방으로 들어섰다. 류하연은 옥상에서 기다렸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짙은 선팅이 된 차였다. 차는 여관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운전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내렸다. 그들은 일반인이 아니었다.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전직 특수부대원 특유의 살기가 느껴졌다. 고건영 소장이 보낸 처리반이었다. 류하연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어붙었다. 너무 빨랐다. 그녀는 지체 없이 옥상 난간을 넘어섰다. 순식간에 빌딩 벽을 타고 내려가는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707의 극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신체 능력과 반사신경이었다. 그녀는 옥상 아래층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다음 건물 지붕으로 뛰어내렸다. 동시에 그녀는 유 대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
즉시 이탈. 옥상. 정대위는 나에게. 류하연이 여관 뒷골목에 도착했을 때 검은 옷의 남성 2명이 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쾅.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올랐다. 2층 복도. 방금 문을 부수고 들어간 남성 중 한 명이 정대위의 목을 잡고 복도 쪽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정대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유대위는 남은 한 명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손대. 류하연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정대위를 붙잡고 있던 남자가 류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류하연은 주저없이 군용 대검을 꺼내 그의 팔뚝과 목 사이의 근육을 정확하게 베었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부위였다. 남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정대위의 목을 놓쳤다. 크악! 류하연은 정대위를 유대위에게 넘겼다. 유대위. 정대위 데리고 옥상으로. 지금 당장. 그녀가 복도에 홀로 남았다. 2명의 암살자가 그녀를 노려봤다. 유대위와 정대위는 비상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집이 어디서 설치고 있어? 유대위와 싸우던 남자가 류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류하연의 앞면을 향해 강타했다. 류하연은 몸을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역날치기를 날렸다. 우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복부를 감쌌다. 류하연은 쓰러진 남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나머지 한 명을 바라봤다. 팔뚝에서 피를 흘리던 남자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총을 꺼내 들었다. 권총이었다. 움직이지 마, 이게 같은 소령. 남자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류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남자의 다음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남자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류하연은 몸을 왼쪽으로 0.3초 만에 회전시키며 복도 벽을 밟고 몸을 띄웠다. 탕! 총알은 그녀가 서 있던 자리의 벽을 뚫었다. 그녀가 공중에서 몸을 돌려 남자의 머리 위로 착지하는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총을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오른발로 그의 목을 짓밟았다. 크억. 남자는 목이 졸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류하연은 남자의 목을 밟은 채 그에게 말했다. 누가 보냈지? 고건영 소장인가? 아니면 박정호 준장인가? 남자는 침을 뱉었다. 말 안 해, 이 더러운 년아. 류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른발에 힘을 주어 그의 목을 더욱 강하게 눌렀다. 말 안 하면 여기서 죽어. 707 요원의 자비는 없어. 그녀가 707을 언급하자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역시 전직 특수부대원이었고 707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고건영. 소장님이다. 그만. 살려줘. 류하연은 발을 뗐다. 유대위와 정대위는 이미 옥상으로 도망쳤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대로 돌아가. 다음번에 내 눈에 띄면 너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류하연은 암살자들에게서 벗어나 옥상으로 올라왔다. 유대위와 정대위는 숨을 헐떡이며 난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유대위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류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한 줄기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대위.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신변은 이제 군사기밀입니다. 군에서도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정민수 대위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제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은 곧 대한민국 군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내부 고발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류하연은 유 대위에게 건넸던 USB를 다시 꺼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넘긴 의무 기록과 강태산 금고에서 확보한 횡령 장부 100억 본이 들어있습니다. 증거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증언해야 할 때입니다. 류하연은 정 대위를 설득했다. 그녀의 진심과 707 요원 특유의 강렬한 눈빛이 정 대위의 망설임을 걷어냈다. 정 대위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류하연은 정 대위를 자신의 극비 은신처로 옮겼다. 그곳은 707 특임대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완벽한 위장 민가였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지하 방공호 시설까지 갖춘 곳이었다. 유 대위. 이제부터가 진짜 작전입니다. 류하연이 말했다. 고건영 소장 측은 원본 장부를 확보했고 이제 강태산 석방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고건영 소장에게 가짜 정보를 흘릴 겁니다. 원본 장부가 사라졌지만 또 다른 결정적인 원본 파일이 따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파일을 고건영 소장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류하연은 유 대위와 함께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고건영 소장 본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노리는 것이었다. 고건영 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대중의 시선도 징계도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권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비밀 금고에 시선을 돌리게 만들 겁니다. 류하연은 707 특임대의 정보망을 통해 고건영 소장이 평소 사용하는 자금 세탁 경로와 비밀 금고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유 대위는 마치 미끼를 던지듯 법무실 내부에 고건영 소장이 찾고 싶어 할 만한 가짜 정보를 흘려넣었다. 고건영 소장의 비자금 장부가 강태산의 금고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곳의 열쇠를 류하연 소령이 가지고 있다. 이 가짜 정보는 순식간에 법무실과 합참 라인에 퍼져나갔다. 함정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고건영 소장이 미끼를 물 때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다. 류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은 짙었지만 그녀의 눈은 번뜩이는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류하연이 설계한 미끼는 고건영 소장 측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원본 장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류하연이 다른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고건영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수십 년간의 부패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 미끼를 던진 지 3일째 되는 날. 류하연은 감찰과 퇴근 후 혼자 차를 몰아 귀가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는 일부러 군용차 대신 일반 승용차를 사용했다. 707 요원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변북로. 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차가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후방에서부터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접근했다. 류하연은 백미러를 통해 그 차량이 자신을 쫓고 있음을 감지했다.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SUV는 류하연의 차량 바로 옆으로 붙더니 선팅된 창문이 내려가고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녀에게 강제로 갓길에 차를 세우라는 위협적인 몸짓을 했다. 류하연은 그들의 위협에 응하는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시속 150km로 속도를 높이자 SUV도 속도를 높여 나란히 달렸다. 저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납치 혹은 살해입니다. 류하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고건영 소장은 이제 어떤 선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끼익. SUV가 갑자기 류하연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옆면이 긁히는 끔찍한 쇳소리가 도로를 갈랐다. 류하연은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차체를 안정시켰다. 707의 극한 운전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류하연은 다음 다리 출구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녀는 이들을 인적이 드문 폐도로로 유인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다리 출구로 꺾는 순간 SUV도 따라왔고 그들은 곧 버려진 공장 지대의 어두운 길로 접어들었다. 류하연은 급정거하여 차를 세웠다. SUV는 류하연의 차 뒤에 멈춰 섰다. 마스크 쓴 남성 3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둔탁한 쇠파이프와 칼이 들려 있었다. 류하연은 침착하게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녀는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자신의 707 특수 전투복과 장비를 꺼내 입을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그녀의 위장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간편한 사복 차림 그대로 차에서 내렸다. 류하연 소령. 소장님께서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순순히 항복하고 열쇠를 내놓으십시오. 마스크 쓴 리더 격의 남자가 말했다. 열쇠? 당신들이 찾는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들의 소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류하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죽기 싫으면 당장 꿇어.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류하연은 눈 깜짝할 사이에 첫 번째 남자에게서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하고 그대로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면서도 잔혹했다. 두 번째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류하연은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몸을 틀어 그의 칼이 자신의 목이 아닌 뒤따라오던 세 번째 남자의 어깨를 찌르도록 유도했다. 크악! 세 번째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류하연은 칼을 휘두른 남자의 팔목을 그대로 붙잡고 그의 팔을 뒤로 꺾어 그의 칼을 그의 목에 겨누었다. 모든 것은 5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고건영 소장의 개들. 당신들의 임무는 끝났다. 류하연의 목소리는 분노나 격앙 대신 깊은 피로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밟고 잠시 주저했다. 죽일 수도 있었다. 707 요원으로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살상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임무는 감찰이었다. 그녀는 무고한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당장 돌아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당신들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그녀는 발을 뗐고 남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달아났다. 류하연은 차량을 몰아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왔다. 그녀는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 707 훈련식으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윤세아 중령이었다. 류소령. 당장 나한테 와. 윤중령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다른 사람 없이 혼자. 류하연은 윤중령의 호출에 망설였다. 배신자일 가능성이 90%인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용 권총을 꺼내 허리춤에 숨겼다. 그리고 윤중령이 지정한 장소, 서울 외곽의 낡은 군수 창고로 향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윤중령이 혼자 서 있었다. 왔구나. 윤중령이 말했다. 증거 보관실 원본, 중령님이 가져갔습니까? 류하연은 망설임 없이 물었다. 윤중령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가져갔어. 류하연의 눈빛이 사리로 번뜩였다. 그녀의 오른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이유가 뭡니까? 고건영 소장에게 협력하는 겁니까? 협력? 윤중령이 비웃었다. 류소령. 너는 아직 이 판의 깊이를 몰라.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원본 장부를 가져갔다고 생각해? 고건영에게 넘기기 위해서?
윤중령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철제 상자를 발로 찼다. 쨍그랑. 상자 안에는 류화연이 찾던 강태산의 원본 횡령 장부가 들어있었다. 봤지? 고건영에게 넘길 거였으면 이미 태워버렸어. 내가 가져간 건 박정호 준장 때문이었어. 류화연은 혼란에 빠졌다. 박정호 준장? 그래. 박 준장은 고건영의 오른팔이야. 그가 감찰과에 왔을 때 나는 그가 가져간 봉투가 복사본임을 알고 있었어. 류소령, 자네의 움직임은 너무 뻔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알았지. 박 준장이 돌아가자마자 원래 장부가 있던 곳을 다시 뒤질 거라는 걸. 윤중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인 거야. 박 준장에게 원본이 감찰과 내부에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가져가서 내 비밀 은신처에 보관한 거지.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숨긴 원본은 이미 가루가 되었을 거야. 류화연은 윤중령을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확인하려 애썼다. 중령님이 제 신분을 알고 있다는 것도 우연입니까? 707말입니다. 윤중령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류소령. 나는 3년 전 이민재 소령 사건의 담당 검사였어. 그가 죽기 직전 나에게 넘기려 했던 암호화된 파일을 기억해. 그 파일에 암호를 해독한 순간 나는 내 약혼자가 707 특수공작원이었음을 알았지. 그리고 그가 파헤치려 했던 부패의 실체가 고건영 소장이었다는 것도. 중령님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 나는 그때 고건영 소장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민재 소령의 사건을 사고로 종결시켰어. 나는 비겁자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내가 그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림자가 되어줄 거야. 윤중령의 눈빛은 복수심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윤중령은 류화연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다. 고건영 소장이 내일 밤 비밀 회동을 가질 거야. 평창동 고급 주택. 그곳이 그의 마지막 비밀 금고가 있는 곳이야. 그는 모든 증거를 완전히 불태우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야. 이곳이 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야. 중령님은 뭘 할 겁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그를 돕겠어. 그를 잡는 건 내 몫이야. 류소령. 명심해. 너는 단순한 소령이 아니야. 너는 707의 최정예야. 너의 진짜 계급과 권한을 사용해. 이 판을 뒤엎어. 류화연은 장부를 확인했다. 그녀는 윤중령의 진심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장부와 정보는 진짜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새벽 4시. 류화연은 윤세아 중령의 정보를 가지고 군 수뇌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그녀의 보고는 소령의 신분으로 전달되었고 예상대로 증거 불충분과 장성의 명예 실추 우려로 인해 묵살당했다. 그들은 고건영 소장의 힘 앞에 굴복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상부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류화연은 유경호 대위와 정민수 대위에게 말했다. 그들은 707 은신처에 모여 있었다. 소령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합참 소장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 대위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류화연의 눈빛이 빛났다. 유 대위. 이제 당신과 정 대위는 이 은신처를 떠나십시오. 정 대위는 오늘 밤 11시 특정 기자에게 증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유 대위는 정 대위의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소령님은요? 나는 내 방식대로 갑니다. 707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조직이지만 때로는 빛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소령이 아닌 707 요원으로서 움직일 겁니다. 밤 10시. 평창동 고급 주택. 짙은 담장과 높은 대문으로 둘러싸인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마지막 부패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류하연은 전투복 대신 검은색 특수복을 착용했다. 그녀의 허리에는 권총과 대검 그리고 특수 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령 계급장을 떼어냈다. 그녀의 진짜 계급장, 준장은 가슴 안쪽 주머니에 있었다. 그녀는 주택 주변의 경비 시스템과 동선을 분석했다. 707 특임대의 정보망이 이 주택의 모든 도면과 경비원의 교대 시간까지 파악해 주었다. 그녀는 담장을 넘어 저택 내부로 침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 같았다.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침투 기술이었다. 저택 중앙홀. 고급스러운 장식들 사이로 고건영 소장과 박정호 준장, 그리고 금융 전문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 다발과 해외 계좌 관련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소장님,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장부는 확보되었고 류하연 소령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이제 도주 경로만 확인하면. 박 준장이 보고했다. 고건영 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류하연. 그 앙칼진 계집배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녀는 고작 소령일 뿐이야. 내가 누군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묻힐 것이다. 내 계급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류하연이 중앙홀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야간 투시경으로 위장된 특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고건영 소장, 박정호 준장. 긴급 체포합니다. 류하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고건영 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류하연을 노려봤다. 뭐야? 이 미친 계집이 감히. 너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당장 나가. 박 준장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류하연이 이미 권총을 뽑아 그의 손목을 향해 발사했다. 탕. 총알은 그의 팔목을 스쳤고 박 준장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고건영 소장이 류하연을 향해 비웃었다. 웃기는군. 일개 소령 나부랭이가 나를 잡겠다고. 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상부는 이미 내 손에 놀아나고 있어. 류하연은 그의 비웃음을 무시했다. 그녀는 허리춤에 달린 특수 통신 장비를 꺼냈다. 그리고 특정 암호화된 신호를 단 한 번 발신했다. 이 신호는 707 특임대 사령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최고 기밀의 코드였다. 소장님, 저는 소령이 아닙니다. 류하연이 말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준장 계급장을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계급장이 빛을 반사하며 고건영 소장의 발 앞에 떨어졌다. 고건영 소장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그는 류하연이 소령이 아닌 장성의 신분을 숨기고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장갑차 소리가 들려왔다. 저택의 정문이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707 특임대 현장 확보. 특수 장비를 착용한 수십 명의 707 대원들이 저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은 고건영 소장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었다. 류하연은 고건영 소장에게 다가갔다. 소장님, 당신이 없애려 했던 원본 장부의 백업 파일은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정민수 대위는 곧 기자회견을 가질 겁니다. 당신의 부패는 이제 끝입니다. 고건영 소장은 류하연을 노려봤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소령이 아닌 국군의 심장부에 숨겨진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음을 깨달았다. 류하연은 현장을 떠나기 전 윤세아 중령이 숨겨두었던 원본 횡령 장부를 707 대원에게 인계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이민재 소령의 사진을 꺼냈다. 민재 씨, 이제 정말 끝났어. 707의 신호탄이 터졌고 군부의 검은 카르텔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류하연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준장의 계급을 달고 다음 그림자 임무를 위해 걸어나갔다. 고건영 소장 체포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합참 군수처장이라는 최고위 장성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고 그의 저택에서 대규모 비자금과 횡령장부 원본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은 군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사건의 전말은 곧바로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다. 류하연은 707특임대 본부로 복귀하여 준장 신분을 공식적으로 되찾았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정민수 대위와 유경호 대위의 신변을 707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 두었다. 정 대위는 체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강태산 대령의 부상 은폐 및 문서 조작 지시를 폭로했고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류하연 준장은 특임대 사령관에게 사건 전말을 보고하고 고건영 소장 및 강태산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특별검사 역할을 자청했다. 사령관은 처음에는 극비 임무의 노출을 우려했으나 류하연의 강한 의지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의 정의로운 처리를 위해 그녀의 요청을 승인했다. 군사법원 중앙법정.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류하연은 준장 정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의 어깨 위 준장 계급장과 가슴의 707 마크는 그녀의 압도적인 권위와 진실을 향한 의지를 상징했다.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채 초췌해진 고건영 소장과 강태산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류하연은 특별검사로서 냉철하고 단호한 어조로 최종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고건영은 합참 군수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군수물자 조달 계약에서 5억 원 이상의 국고를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인 강태산에게 비자금을 상납받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훈련병의 부상 기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면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고건영 소장의 변호인은 류하연을 향해 반격을 시도했다. 특별검사. 증거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불법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소령 신분을 위장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류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물을 제시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은 수사 과정의 합법성을 흐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피고인의 주택 수색은 특임대의 합법적인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비자금 원본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류하연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치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고건영 소장 명의의 비밀 계좌로 강태산 대령으로부터 입금된 3억 7천만 원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 고건영. 이 거래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침묵입니까? 류하연이 물었다. 고건영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작된 증거입니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습니까? 류하연은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윤세아 중령의 정보로 확보된 고건영 소장과 그의 측근이 나눈 비자금 분배 및 증거 인멸 계획이 담긴 대화 내용이었다. 고건영 소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류하연은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바로 강태산 대령이었다. 피고인 강태산. 당신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에게 횡령을 지시하고 이민재 소령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 대령은 고건영 소장을 힐끗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고건영 소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훈련병 부상 은폐도 문서 조작도 모두 제가 살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강 대령의 자백은 무너지는 군부 카르텔의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 황무진은 군사 횡령, 직권 남용,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태사는 동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둔탁한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군 내부의 검은 카르텔이 완전히 괴멸하는 순간이었다. 류하연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민재 소령의 희생이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류하연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법무실 감찰과로 돌아와 윤세아 중령을 만났다. 윤 중령은 승리감 대신 씁쓸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해내셨군요. 제가 못했던 일을. 윤 중령이 말했다. 류하연은 윤 중령에게 경례로 답했다.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원본 장부는 영원히 사라졌을 겁니다. 중령님의 도움이 이 사건을 완성했습니다. 배신자가 아닌 가장 중요한 협력자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민재 소령에게 속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윤 중령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듯 먼 곳을 바라봤다. 류 준장. 당신은 내가 건드리지 못했던 가장 깊은 어둠을 건드린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류하연은 윤 중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중령님. 박정호 준장과 김민규 중령, 그들은 고건영의 지시로 움직였지만 그들의 처벌은 아직 미약합니다. 그들을 움직인 더 높은 존재는 없습니까? 합참 군수처장 뒤에 숨은 진짜 몸통 말입니다. 윤 중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류 준장. 이 정도에서 멈추십시오. 고건영 소장 위에는 군 원로들과 정치권이 얽힌 거대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건영이 잡히는 순간 모든 꼬리를 잘랐을 겁니다. 그들을 건드리면 당신은 군 조직 전체의 적이 될 겁니다. 당신의 707 신분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류하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정의는 계급을 가리지 않듯이 진실은 권력의 크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중령과 유경호 대위, 그리고 정민수 대위가 있는 감찰과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유 대위, 정 대위. 당신들은 이제 군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안전을 위해 저는 고건영 소장 체포 과정에서 확보한 추가 자료를 국방부 특별감사팀에 제출할 겁니다. 이 자료는 고건영이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비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최종 수취인은 고건영이 아닌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류하연은 고건영 소장의 해외 비밀 계좌 목록과 비자금 최종 목적지를 기록한 암호화된 파일을 국방부 특별감사팀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707 신분을 이용하여 이 파일이 반드시 최고 수뇌부의 손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군의 자기 정화는 이제 막 시작되어야 함을. 며칠 후 군 내부에서 조용히 인사폭풍이 불어닥쳤다. 고건영 소장 라인에 속했던 박정호 준장과 김민규 중령이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또한 류하연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군 내부의 고위 장성 몇 명이
비밀리에 감찰 대상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류하연의 마지막 한 수는 침묵의 암흑가를 뒤흔드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류하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확신을 얻고 자신의 본대인 707특임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법무실 감찰과에 남은 유 대위와 윤중령에게 경례를 받았다. 윤중령님, 유 대위. 이제 법무실의 정의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이민재 소령의 정의를 계속 지켜주십시오. 류 준장님, 반드시 이민재 소령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류하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갔다. 복도에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일으킨 진실의 파동은 군 내부의 어둠을 서서히 몰아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경기도 광주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대 본부. 류하연은 익숙한 공기, 익숙한 복도로 들어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빛나는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707특임대 마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두 달여간의 위장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복귀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엄청났다. 준장님 돌아오셨습니까? 한 명의 대위가 경례했다. 류하연이 경례를 받았다. 네, 돌아왔습니다. 본대로.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이 그녀를 맞이했다. 창밖으로는 훈련장이 보였고 707 대원들이 극한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힘과 안정을 주었다. 이곳이 그녀의 자리였다. 류하연은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2달 전에 넣어둔 물건들을 확인했다. 이민재 소령의 사진과 함께 놓여있던 작은 메모.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 류하연은 그 메모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승리는 쟁취했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잔혹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군 전체의 자정 능력을 향한 거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707특임대 작전과장이 들어왔다. 준장님, 새로운 임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북부 전선 최전방의 비밀 감시 작전입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북한의 특수전 전력 증강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류하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작전 내용, 목표 그리고 일정.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임무가 군 내부의 부패와는 또 다른 진짜 적과의 싸움임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작전과장이 경례하고 나갔다. 류하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시작. 그녀는 정복 상의를 벗고 707 특수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전투복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707 특임대 마크는 다시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거울 앞에 선 류하연은 자신을 바라봤다. 준장 계급장 707 마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군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류하연은 사무실을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다. 대원들이 그녀를 보고 일제히 경례했다. 류하연도 경례로 화답했다. 계속하십시오. 류하연의 명령에 대원들이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류하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곳이 내 자리다. 이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윤세아 중령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정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민재 소령의 희생으로 시작된 싸움을 끝냈지만 군부의 자정이라는 거대한 임무는 이제 그녀의 몫이었다.
류하연 준장은 707특임대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도전,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정의를 향한 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패와 불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임을.